대나 강의 이충근의 전쟁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의 경제 발전 상황과 전쟁 발발 가능성, 즉 자유주의적 경제 이론에 따른 전쟁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그 경제하고 이제 국가 정치,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 체제의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가 전쟁을 잘하느냐, 또는 자본주의 국가가 전쟁을 잘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논쟁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경험적으로도 보고 또 뭐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뭐 또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경제 이론에서 그러니까 그냥 다수설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평화롭다가 다수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좌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인정 안 하겠죠. 절대로 인정 안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그 학자들이 발표해 놓은 바에 의하면은 역시 그 자유무역 그리고 자본주의 이거 하는 나라들이 더 평화롭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에 한번 그 암스 레이스, 암스 컨트롤, 그러니까 군비 증강, 군비 감소 뭐 이런 거 하고 전쟁하고 관계 뭐 이런 것도 따져보는데 지금 그냥 우리가 통설에 의하면은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국력에 비해서 군사비 지출이 보통 적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왜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은 국방비 지출이 더 높을까? 자본주의 하는 나라들보다. 여기에서 이 경제 체제 때문에 높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보통 그 자기 국가 목표를 혁명에다 둡니다.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가 다 없어졌지만은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혁명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적을 상정을 합니다. 누가 적이라는 거를, 적이 누굽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죠. 지금 북한이 매일 저러는 것도 자기네 이론에 의하면 미국이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을 상정하다 보니까 국방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공산주의라는 경제체제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적이 상정돼 있다 보니까 국방비가 느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국방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쭉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 다 보면은. 근데 이슬람도 적이 좀 이렇게 뚜렷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나라. 이슬람을 믿지 않는 나라가 적이다 보니까 그 나라들을 이제 이슬람화 시키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사력이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 체제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하여간 뭐 이 경제 체제에서 유래하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적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그 도덕? 하여간 뭐 그런 측면 때문에 군사비를 더 내리고 호전적인 거냐? 이거는 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또 뭐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국방비를 더 많이 늘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본주의가 그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라는 게 뭡니까? 가서 이제 돈도 더 벌고, 제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독점적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일본한테 점령당했을 때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제국인데 그 한국은 일본의 독점적 시장입니다. 독점적,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거는 다른 나라가 와서 장사할 수 없어요. 오직 제국만이, 그러니까 우리의 제국의 모국 제국이죠. 네.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는 영국 혼자 다 하는 겁니다. 프랑스 식민지는 프랑스 혼자 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식민지라고 그러는데, 만약 미국이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월남 같은 데 가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지라는 그 의문이 나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농업 국가인데 그거 전쟁해서 뭐를 얼마나 더 얻을 거가 있다고. 차라리 공업이 발전된 나라 또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가서 건드리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점령한다든가 그러면 제국이 되죠. 소규모로 가고 그런 거니까. 근데 월남에서 싸운다? 농업 국가에서 싸운다? 이런 거는 그 제국주의론으로 설명하기가 또 나쁩니다. 6.25 동란도 마찬가지죠. 6.25 동란도 마찬가지죠. 6.25를 미국이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한국에서 뭔가를 착취한다?
그 당시 뭐 사실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야기가 됩니다. 경제를 가지고 이 경제 때문에 어느 나라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좀 맞지가 않죠. 그냥 넓게 봐서 자유주의 국가, 자유주의 경제로는 평화 쪽, 그리고 그것이 아닌 쪽은 이제 뭐 공격 전쟁의 그 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이거 뭐 이렇게 책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아주 그러니까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라는 책인데 뭐 제목이 국제관계 이론 중에 Contending 서로 싸우고 있는 이론들. 네. 뭐 하여간 이론도 뭐 수백 개 수천 개도 넘습니다. A Comprehensive Survey. 그래서 이건 이론 사전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말했고 누구는 어떻게 말했고 무슨 책에 뭐라고 써 있고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지금 5판인데 저희가 그 미국에서 박사 종합시험 볼 때 3판을 다 외웠습니다. 통째로. 그 정도로 이제 무조건 이거 다 외우고 봐야 되는 시험 책인데 모든 이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이론을 다 읽을 수 없고 정리해 놓은 걸 읽는데 여기서 한 챕터가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라고 아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돼 있고 이것도 뭐 한 페이지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경제 이론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 책에도 보면은 자유주의 경제 이론, 자유주의 국가들은 평화적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이제 대세를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 이런 대세를 얘기한다기보다도 국가가 어떤 때에 전쟁을 하러 많이 가느냐, 경제가 막 나빠질 때 가느냐, 경제가 좋아질 때 가느냐. 직관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질 때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뭐 미리 결론을 얘기한다면 네. 독재 국가의 경우에는 좋아질 때 전쟁합니다. 그것도 독재 의외네요. 국가의 네. 경우에는 경제가 좋아질 때 전쟁할 확률이 네. 높아지고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일 때는 경제가 나빠질 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막 나빠지면은 저기 어디 가서 한번 전쟁할 거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독재 국가가 전쟁하는 거는 저게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소리구나 하는 이렇게 그 거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그냥 볼까요? 그래서 국내 경제의 변동 상황과 그 나라가 대외 전쟁의 개발 가능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전쟁할까, 경제가 나쁘면 전쟁할까 하는 일반적으로는 국내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분쟁 전쟁을 개시할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 박사님이 말했듯이 경제가 나쁠 때 전쟁하지 않을까요? 네,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걸 그렇죠. 해소하는 방안으로 전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다이버셔너리 티어리 오브 워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문제점을 국외로 바깥으로 돌리는 거야. 네. 국내의 문제점을 바깥으로 그런데 한번 논리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는 본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경제 상황이 나빠진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경제가 나쁘다. 경제가 나쁜 나라가 경제가 나쁜 지도자는 국민들로부터 이제 비난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비난받을 때는 이제 바깥에 있는 적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적을 그냥 희생양, 그 스케이프고트예요. 희생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쟤 때문이야 하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 경제가 나빠질 때 전쟁을 하려면 전쟁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생각보다 돈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나빠진 나라가 전쟁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국제정치 논의입니다.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은 전쟁할 거예요. 왜? 저 파탄 상황이 됐으니까. 뭐 2판 4판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대줘서 2판 4판을 면하게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전쟁을 자제하도록 하는 거. 그게 사실은 햇볕 정책의 그 국제정치학적 논리죠. 저거 그냥 놔뒀다가는 먹고 살만해지면 그러니까 잃을 게 많아지면 전쟁 안 할 거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은 싸움할 능력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돈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맞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도 항상 이 인간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한스 모겐스그에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합니다. 일단 이론이 맞냐 틀리냐는 그 논리를 한번 따져봐라.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라는 돈이 있어야지 전쟁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있고,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서 불만스러울 때 독재자는 전쟁할 수 있는 거야. 그 둘 다가 맞죠.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돈이 없는 나라는 전쟁을 못한다가 더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이버션이라는 이론은 틀리는 거로 나옵니다. 국가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이 타당성이 설득력이 없는 없네요. 걸로 나오는 네.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양쪽이 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북 정책이 그 두 가지 이론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 이판사판 돼가지고 전쟁하면 안 되니까 돈을 대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돈 대주면 저놈들이 핵무기 만들어갖고 전쟁할 거니까 대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지금 논쟁 중이죠. 그것 때문에 뭐 이론도 많고 하여간 논쟁이 많은 겁니다.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은 독재 국가니까 경제가 좋아졌을 때 또 전쟁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네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 얘기죠. 파탄 상황일 때보다도. 그리고 그 뭐냐면 독재자들은 국민의 경제 상태가 자기한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난하다고 화낸다. 그러니까 내 전쟁을 해야 되는 건 민주국가의 사례입니다. 사실은 독재국가는 그것 자체가 별로 이렇게, 그리고 독재가 아주 처절하게 돼 있을 때는 국민들의 불만이고 자시고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독재국가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국민한테 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은 뭐 남북한 관계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할 때 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인데, 한번 볼까요? 북한의 정치 경제적 특성과 그 속성이 북한의 대외 정책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에 관한 국제 정책 분석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정당화시키다 보니 여러 가지 역설이 나온 경우가 있었다. 그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화해만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전쟁, 독재 정치와 전쟁에 관한 이론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가 독재자한테 화해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국민들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네. 독재자는 뭐 그런 거는 관계가 없죠. 민주주의 국가들은 좀처럼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민주주의 국가들은 거의 전쟁하지 않는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독재 국가들이다라는 국제 정치학 발견을 전혀 무시한 대북 정책이다. 김정은한테 돈 주면은 국민하고 관계 없으니까. 김정은 선에서 그렇죠. 소모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두 가설이 다 그럴듯하다. 그렇다면 국제정치의 실제적인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여간 그래서 항상 근데 여기서 이제 국제정치학이 또 어려운 건 뭐냐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연과학은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중요하냐 햇볕이 중요하냐 그 비교 분석이 가능한데 변수를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나무에다가는 하루에 1리터씩 주고 저 나무한테는 5리터 줬더니 이게 더 잘 자라더라. 그러면 물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건 햇빛 때문에 햇빛이 영향이에요. 그러면 햇빛을 안 하고서 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변수를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국제정치 경우는 그게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사례를 역사로 찾는데 그것도 이제 100% 자연과학에 실험하듯이 그런 딱 역사 들어맞는 건 아니죠. 딱 들어맞는 케이스를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듯이 콘텐딩이 되는 거죠. 콘텐딩. 네. 서로 갈등하는 국제정치 이론. 지가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남북 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이거는 이제 그 가정이 질국에 처한 북한은 이판사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데 근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어. 라는 말도 또 됩니다. 네. 그 이제 참 그래서 이제 북한은 전쟁하지 못합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이 있고 아닙니다. 저거는 이제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전쟁할 겁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브루스 로셋이라고 우리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학자입니다. 예일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 연구는 국제 분쟁을 야기하는 정책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제적 난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주로 민주주의 국가들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한 정치 지도자들이 반응에 근거하는 것이다. 로셋은 어느 나라의 군사화 수준, 대외적인 적대국의 자극 등은 오히려 전쟁을 결정하려는 정책 결정자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극이 간접적인 거라는 거라. 그리고 자기 자체의 문제가 직접적인 국내 것이고. 문제가 전쟁을 그렇죠. 일으키는 핵심 요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분쟁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경제적 난관이다. 이건 아마 그 미국을 주로 연구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큰 전쟁은 아니더라도 보통 경기가 나빠졌을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전쟁을 많이 한 거는 역사적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다음번 선거를 의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중적인 지지도를 상승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호전적인 국제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 지도자들의 대중적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또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지지로 오르는 것은 언제 확 올랐냐면은 그 시리아에 미사일 59발 발사하고 네. 그리고 마더 오브 올 밤이라는 그 큰 폭탄 네. 그거 공중 그거 대폭발 때문에 폭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그럼 국민들은 뭐예요? 그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했을 때 올라간다. 이게 이제 이거를 모르지 경제라든가 뭐 이거로 설명하기에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민족이라든가 또 국가의 어떤 국가의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대처가 포클랜드 전쟁 승전하자마자 의회 해산하고 선거 다시 했죠. 그렇죠. 인기가 급상승하니까요. 부시 대통령이 그 아버지 부시가 그 쿠웨이트 쫓아낸 전쟁이 있었죠. 네. 걸프 전쟁. 그거 안 되면 인기가 거의 9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9.11 이후에 아들 부시가 이라크 공격하고 그럴 때 그때도 뭐 한 80% 그 이상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속한 전쟁을 하는 거는 그 국내 정치, 국내 그 인기를 올리는. 근데 이것이 꼭 경제하고 관계되느냐 하는 그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특히 미국의 경우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해 보다 강경한 언급을 한다든가 실제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다는 사실이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은 세게 얘기하면 항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것도 근데 그 세게 얘기할 때가 주로 경제가 나쁘다. 나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국가의 경제하고 분쟁을 이으는 건데 우리나라는 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세게 발음하면은 올라갑니다. 네.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세게 얘기할 때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척을만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스트로브 탈봇 이 사람은 그 민주당 계열 학자입니다. 학자라기보다도 민주당 계열 그 지식인인데 레이건 대통령 당시 미국의 대수 정책에 관한 논문에서 어려운 시기는 더욱 어려운 시기를 만들어낸다.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레이건 정부의 대수 정책이 강경해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경기가 나쁠 때 그래서 대수 정책을 더 세게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오스트롬하고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그 논문을 쓴 건데 Promise and Performance, a Dynamic Model of Presidential Popularity 대통령이 언제 인기가 좋느냐에 관한 그 논문인데 미국 대통령들이 소련에 대해 이거 냉전 때 얘기죠.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도가 평균 4.5% 상승한 반면 소련에 대해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평균 2% 지지율이 하락했다. 6%에서 7%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경기가 나쁠 때 소련한테 세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지지를 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때
평균 2% 정도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것도 참 그러니 그 평화라는 게 정말 힘든 것이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전이 중반 이후에 도달한 경우 적대적인 국가들과 평화적인 협정을 이뤄낼 가능성은 낮아지는 대신에, 그러니까 미국이 선거할 때는 평화협정 안 맺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미국이 무력 분쟁에 개입하고 무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것도 꼭 그 경제하고는 관계없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그 경제 파트에 글들에 써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거는 순수히 그 경제 얘기는 아닌데, 네. 근데 왜 이런 걸 할까 하는데, 하여간 그 선거하고 전쟁이죠. 이거는 미국에서 선거전이 한참일 때, 그때는 그 다른 나라랑 평화협정 같은 거 잘 맺지 않는다는 그 역사적인 패턴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 4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제거한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경제적인 지표가 불량했던, 즉 인플레가 높았고 실업률이 높았던 때였다. 이거는 국가의 경기가 나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예외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경기가 하락할 때 공격적인 대외 정책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보면 국제 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국내 정치의 연속이다. 그렇죠? 국내 정치가 나쁠 때, 그때 그 대외적으로, 이거 이제 주로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가서 군밤을 때릴 수 있잖아요. 조그만 나라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정책을 할 때 미국의 그 경기가 나쁠 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국내 정치 수석 자문이던 스튜어트 아이젠슈타트는 아예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모든 문제를 외국 탓으로 돌리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네. 국제 정치의 냉혹함을 드러내는 발언이군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민주국가고, 그리고 카터는 또 누굽니까? 카터는 확실한 그 도덕주의자. 도덕주의자고, 그리고 뭐 어떤 대통령보다도 그 도덕적이고, 또 이 사람이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그 아주 기독교 그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지만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지가 않습니다. 네, 좀 그런데 그 수석 자문이 모든 것을 외국 탓으로 돌리십시오라고 직접 그렇게 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또 그걸 받아들여요.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분명한 적국 오페크, 그리고 분명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그렇죠. 네. 카터 닥트린이라는 거가 있는데, 카터 닥트린이 뭐냐면은 석유는 미국 국가안보에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석유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카터 닥트린이라는 거가 무지하게 공격적이에요. 석유는 미국의, 그러니까 석유라는 것도 다 경제에 관련된 거죠. 미국 경제에, 미국의 그 생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석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날 때 미국은 군사적으로 개입한다. 카터 닥트린이라는 거 나오고, 그러고서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몇 번 하죠. 아버지 부시도 하고 아들 부시도 하고. 그게 전부 카터 닥트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왜 후세인이 나와서 석유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요. 후세인이 뭐 테러리즘 그런 것도 다 있지만 우리가 그 석유 전쟁이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쿠웨이트 점령하고. 그렇죠. 쿠웨이트 점령한 것도, 쿠웨이트라는 큰 석유 시장을, 석유 생산지를 후세인이 점령한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 부시가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싸웠는데 그 배경은 카터 닥트린입니다. 그리고 아들 부시가 9.11 때 싸웠는데 중동에 개입한다. 무력으로. 그거는 그 카터 닥트린의, 그래서 카터 닥트린이 가장, 카터가 평화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전부 중동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이론으로 마련해 준 겁니다. 우리의 목은 지금 담장 위에 놓여진 것 같은 담장 위에 놓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오페크는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어조네요. 이게 카터 덕트린 나오는 날, 그러니까 이 연설이 카터 덕트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미국은 미국 사상 최초로 제한급유라고 할까요? 제한급여하고 그때 이제 약간 그 카터 기름값도 때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래서 미국도 그 사람들이 그냥 내일부터 기름값 엄청 오른다 해가지고 가서 전부 다 사재기하고 기름 가득 채우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거 보면서 야 이게 그 카터가 이럴 수는 없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보다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보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국제 분쟁에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며,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한 해는 대부분 대통령 선거하는 해입니다. 근데 작년 2016년은 잘 넘긴 것 같아요. 네, 그냥 지나갔네요. 2016년은 잘 넘겼는데 그때는 아마 저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관두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할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현직이 4년 하고 한 번 더 할 때 그때는 뭔가 혁명적이가 그 카터가 그러다 망한 것이죠. 그렇죠. 카터가 이제 인질을 구출하려고 그때가 이제 카터가 그 선거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 되고서 이제 다음번 한 번 더 하는 해였는데 그때 그 인질 작전 성공했으면 뭐 그건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것이죠. 이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그렇죠. 이란이 불법 점거하고 직원들을 인질로 삼았는데 그렇죠. 미국이 보낸 특공대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그렇죠. 가다가 뭐 추락하고 뭐 완전히 그냥 뭐 그 미국 헬리콥터 떨어지고 막 불타고 사람들 죽은 거 이제 전 세계 신문에 다 나갔습니다. 카터는 그것 때문에 재선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재선하려고 그 일을 한 건 또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국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으며, 여기다 우리가 이제 하나 추가를 한다면은 현직 대통령이 또 두 번째 임기를 추구할 때 그때가 높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가운데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지 못한 8번 중에 7번째 7회에 걸쳐서 미국은 국제 분쟁에 개입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빈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선을 할 때 그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경기가 나쁠 경우에 8분의 7의 상황에서 국제 분쟁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미국의 경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 관둔 다음에 트럼프하고 북한이 지금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지금 처음인데,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분석했듯이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이게 전쟁을 할까 하는 뭐 그거 설명하기는 좀 이 이론은 뭐 별로 이렇게 유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뭐 다른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반면 선거가 없던 해 18년 중 미국이 국제 분규에 개입한 경우는 9번 정도였다. 반드시 경제적인 불황이 선행된 경우가 아닐지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미국은 국제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16년 중 13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17년 중 13번. 그러니까 즉 이제 선거가 있던 해 미국이 국제 분쟁에 개입할 확률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81%,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76%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없었던 해 63%. 35년 중 22번, 63% 미국은 각종 분쟁에 개입했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확실히 그 선거가 있을 때 많고, 그리고 경기 불황일 때 많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 불황, 선거, 이것은 미국의 그 전쟁 개입 행태에 분명한 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워러스 교수는 경제적인 불경기 상황이 모든 국가에 같은 유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경기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국은 확실히 그렇다 했는데 모든 국가에 같지는 않다. 독재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제 변동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거가 이제 우리가 그 특이할 상황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의 위축은 군사적 외교적으로 보다 공격적인 태도와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경제 불황에 걸리면은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독재 국가는 경제 호황이 돼야지 전쟁한다. 우리가 아까 그 네. 소론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로 독재 국가들의 경우 경제 성장이 시작된 후 약 2년 정도 후에 군사적인 분규에 개입할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게 이제 그 지금 현재 브루스 러셀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 미국 학자들이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리 뭐 이렇게 다 따져보지 말고 한번 직접 그 데이터를 보자 했는데 독재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경기가 회복될 무렵에 전쟁할 확률이 높고 미국 같은 경우 뭐 모든 민주국가는 아니고 미국 경우에는 경제가 하락할 때 그래서 독재 국가의 국내 정치적 동태는 그 나라가 가능한 한 국제 분쟁을 회피하도록 만든다. 독재 국가가 엉길 때는 국제 분쟁 안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은 경제 파탄 때문에 이판사판식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는 주장은 브루스 로셋에 의하면 그렇게 경험칙상 맞는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없는데 무슨 이판사판이냐는 그런 얘기죠. 하긴 뭐 총알 한 방도 다 돈인데 다 따지고 돈인데 보면. 네. 그렇죠. 총알 한 방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는 그 담배 한 갑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폭탄 대포 하나는 카메라 한 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지만은 하여간 이런 것들이 다 돈이라는 것은 뭐 물론 맞죠. 그리고 전쟁할 때 그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총알 몇만 발에 총알이 몇만 발이 날아갔을 때 몇 명이 부상당하고 그런 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총알 많이 쏘는 거 아닌가요? 5만 발에 한 명이 부상당하거나 죽습니다. 5만 발. 5만 발.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총알 맞는 게 5만 분의 1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는 이건 뭐 이제 우리 또 다른 때 뭐 할 얘기 안 보고 쏴요. 아 그렇죠. 공포감이 극에 달하면. 그러니까 그 군인 중에서 네. 적을 보고 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은 뭐 전부 다 조중해서 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냥 이러고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다 묻고 그러니까 그냥 막 쏘는 거지 막. 그래서 그 뭐 전쟁사 보면은 5만 발에 한 명이 부상당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수백만 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군이 전쟁을 많이 쏩니다. 네. 그 월남전 때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총소리가 무지막지하게 나는 건 미군이라고. 그러니까 물자가 많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북한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이 별개이기 때문에 국민의 경제적인 질곡과 정치 지도자의 전쟁 결정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접근할 때 그 정치 체계가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라는 것을 염두에 항상 두고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것이 북한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북한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셋 교수의 연구 결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즉 키신저 박사의 언급처럼 적은 약할수록 좋다. 적은 약할수록 좋다가 맞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한 얘기예요. 이 같은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거의 무조건적인 경제 지원의 논리는 국제정치의 기본적 이론과 조금 그 배치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럼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하지 말란 얘기냐. 그리고 더 나가서는 북한이 적이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적이냐 아니냐는 북한의 목적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북한의 그 국가 대전략, 최고의 대전략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접수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썼죠. 그 노동당 규약, 그게 헌법보다도 위입니다. 네. 노동당 규약은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이 지배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건데 우리 존재를 부인하니까 그거는 북한은 이제 적으로 봐야 되겠죠. 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이 북한을 왜 그 같은 민족인데 적으로 보느냐 그러는데 같은 민족도 적일 수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서 적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생각이 같아야지 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달라도 생각이 같은 나라는 적이 아닙니다. 공통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과 그 친구 구분인데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친구라도 생각이 다르면은 그러면 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개념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 능력 향상은 전쟁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 독재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얘기입니다. 러셀 교수가 그의 다른 저서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듯이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면 그 나라를 민주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러셀 교수가 이제 민주적 평화론의 또 그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민주주의가 되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민주주의는 또 대부분 자본주의라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네. 자유시장 경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끔가다 그 개념의 혼동을 오는데 우리 그 학생들, 대학생들도 그래요.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말을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네. 독재 체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의 반대는 독재지.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반대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막 헷갈리는데 그 민주주의 국가의 반대가 공산주의 국가다 그랬는데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는 민주주의도 있고 독재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경험상으로. 그러니까 그 지구에 나타났던 그 나라들이 자기 나라 이름에다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진짜 민주주의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소련도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중국도 민주주의가 아니었고 북한도 당연히 아니고 큐바도 아니고 그리고 동부 유럽 전부 다 민주주의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왜 민주주의가 없을까? 왜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르짖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선거가 일정 기간에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마다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국회의원이나 정책으로 바꿀 수 있고 자유의사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그렇죠. 투표하고 그런 거를 민주주의로 봤을 때 공산주의 국가에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한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독재 국가의 경우 경제력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독재 국가의 경우 경제력은 전쟁 수행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독재자 자신이 전쟁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 경우에 돈이 있으면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브루스 러셀 연구해 보면 쭉 패턴을 봤을 때 경기 회복되고 2년 차쯤 됐을 때 전쟁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외적으로 공격적이 되며 독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대 국제정치학 경험적 연구 결과는 지금은 이렇다는 그런 얘기죠. 이 정도까지 내가 준비를 했는데 요것 이외에 이거는 이제 정치 발전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중상주의는 확실히 그 전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중상주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너희 이웃을 거지로 만들라. 그래서 그 정책 이름이 beggar thy neighbor입니다. 네. 그러니까 beggar, 그러니까 거지를 만들다. thy는 그 고로 너희, 유어라는 뜻이죠. 그 beggar thy neighbor policy. 그게 1차 대전 무렵에 그 유럽 국가들의 이 외교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만 정신없이 돈 버는 그런데 이제 신경을 쓰고 상대방은 뭐 안 떼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머칸틸리즘은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확실하게 그 전쟁이 원인이 된다. 그리고 중상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자유적 경제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혼자만 이득을 취하는 거니까. 독점적 이익을 경쟁을 안 하는 네. 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리버럴리즘. 그 리버럴리즘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맨체스터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장사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느라고 바빠서 전쟁할 틈이 없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우리 이미 다 했지만은 그래도 전쟁은
준비를 하고 전쟁을 했다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북한에 관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국제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거 이제 뭐 우리가 북한 문제 좀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 통일원에 계시는 분한테 우리가 여기서 쌀을 주면은 그 쌀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잖아요. 북한으로 올라간 다음에도 우리는 그 쌀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럴 수는 없대요. 그 쌀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은 북한이 돌리는 대로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군인들한테 가지 민간인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쌀 먹으라고 쌀을 줬는데 그 쌀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 오히려 그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북한 군인이라도 잘 먹으면 좋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참 좀 그 논리가 좀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그 제가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 잘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 그 뭐 이렇게 일하고 그럴 때 그런 조언을 한번 했습니다. 쌀을 주지 말고 강냉이로 주라. 강냉이. 네. 옥수수. 근데 옥수수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주면은 그 뭐냐 군량미로 전량미로 전용할 전용을 할 가능성이 수가 낮죠. 없어요. 군량미로 전용을 하지 않고 빨리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급한 대로 옥수수라도 먹으면 배는 안 고프니까. 그리고 그거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군인들한테는 주기 좀 거북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뭐 고생하고 힘도 에너지도 많이 쓰는데 쌀밥을 줘야지 군인들한테 강냉이를 주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그 북한한테 줄 때는 쌀을 주지 말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인도적으로 강냉이를 네. 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뭐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가 우리가 지금 경제와 전쟁이라는 이론을 봤을 때 그 지금 그냥 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연구한 것은 아니고 특히 브루스 러셋이라는 교수가 집중적으로 이걸 보니까 독재 국가의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때가 또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국제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오히려 전쟁 준비에 조금이라도 플러스를 해주는 거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막말로 북한이 쌀 사올 돈을 우리가 상쇄해 주니까 나쁜 조건은 그거로 총알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인데 미중 패권도 사실은 그 이코노믹 디어리입니다. 이코노믹 디어리 오브 워인데 그러니까 그 경제에 그래서 그것도 두 개로 갈라져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경제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중국이 큰 겁니다.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큰 거는 상당 부분이 미국하고의 관계거든요. 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 미국이 중국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중국으로 간 거고, 뭐 트럼프 얘기로는 미국 공장 6만 개가 중국으로 갔다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직업 300만 개가 중국으로 갔다.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의 중국이 5천억 작년 같은 경우에 5천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는데 미국에서 본 흑자가 3,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을 그 돈 벌게 해주는 게 미국인데 그래서 그 두 나라는 이코노믹 인터디펜던스에 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이론에 네. 입각하면은 둘 다 덕을 보는 거 아니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이라는 시장 때문에 덕을 보고 그 미국은 무슨 덕을 보느냐. 물건 싸게 사지 않느냐. 그 미국에서 만들었으면은 2배는 비쌀 텐데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나 싼 물건을 사느냐. 그러니까 두 나라는 서로 싸울 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론들이 그러니까 슈퍼 휴전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그건 결국 하나야. 중국이 미국의 그 물건 만들어주는 공장이야. 경제 공동체다 이런 얘기네요. 그 경제 공동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전혀 싸울 수가 없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이 뭐 한 파트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미국은
중국하고 싸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에 만들어 놓은 국제 자본 시장에 들어와서 거기서 그 정당한 플레이어로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면 they are playing our game.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게임 룰에 따라서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나라고 있다. 네, 경제 그러니까,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전쟁할 가능성은 없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그 리버럴 이코노믹,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라는 그런 장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중국이 돈을 많이 번다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군비 증강입니다. 중국은 지난 그러니까 1980년대서부터 78년에 개혁 개방을 하고 80년부터 이제 그 중국의 경제가 뭐 엄청나게 크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보통 그러니까 아주 높을 때가 10%입니다. 그 가격 9%. 중국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하자면 발표를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그런데 한 10년 동안 열심히 그 경제 발전을 한 다음에 90년서부터 2015년 무렵까지 중국의 국방비 성장률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해서 16% 정도가 나옵니다. 매년. 네. 그러니까 평균 16%가 늘고 그리고 중국이 발표한 바에는 경제 성장은 9%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군비 성장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군비 성장률이 높게 된 것은 돈이 있으니까 군비를 갖추게 된 것이고 군비를 갖추게 된 것은 뭡니까? 싸울지도 모른다는 그거거든요.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비 경쟁이론 하는 사람들은 군비 그 자체가 전쟁의 원인은 아니지만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하나의 그 징후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을 막 하고서 군사력을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기 참 난감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 이론에 의하면은 중국이 미국이 펼쳐준 멍석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 잘하면은 돈도 무지하게 많이 벌고 그럴 텐데 왜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미국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느냐는 그런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은 중국이 경제가 쭉쭉 크면서 군사력은 경제력보다 더 컸다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입니다. 16%씩 군비 증강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4년마다 한 번씩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은 1990년서부터 2015년까지 국방비가 뭐 거의 한 10배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군사력 성장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서로 그 상호 인터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평화가 온다라는 그 이론도 논리적으로 맞는데 경제가 는 나라는 지켜야 할 것이 늘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집보다는 부잣집이 담도 더 높고 네. 뭐 개를 사오더라도 더 무섭고 큰 개를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의 증강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군사력의 성장도 동반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됐을 때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는 평화의 조건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조건이 된다. 나는 그게 더 맞다고 보는 편입니다. 지금 그 팩트상으로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이후에 미국하고 싸움할 가능성이 많아졌고 그리고 중국이 급격히 성장한 이후에 모든 미국의 내외 정책은 중국을 향하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이제 갈등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경제 발전은 평화의 조건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전쟁의 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일이다.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미국은 그 중국이 더 이상 경제가 크는 것은 우리는 반대다 하는 왜 더 커지면은 미국이 더 감당하기 힘든 상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견제하고 그러는 거는 전부 다 그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 정치학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경제적 상호 의존이 꼭 평화적으로 귀결되지만은 않는다는 그런 것이죠. 중국 통계에 대해서 하나 여쭙자면 세계의 경제학자 또 정치학자들은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은 사실보다 좀 높게 발표를 하고 군비 증가율은 사실보다 좀 줄여서 발표한다고 그럼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거는 중국이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한 거를 가지고 점을 다 찍어 가지고 했을 때 16%가 는 건데 그 영국에서 나오는 영국의 전략문제연구소라는 데서 그 나오는 가장 권위 있는 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군사 자료 이름이 The Military Balance라는 책인데 그거가 매년 나와요. 네. 이제 그 매년 나오는데 거기에 그 90년대 거를 보면은 중국의 국방비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에다가 2 내지 4를 곱하라라고까지 나옵니다. 2 내지 4를 곱하라는 건 뭐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렇게 곱해야지 실질 군사비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하여간 중국은 군사비를 이제 적게 발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어느 해에는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국방비가 1조 달러가 이 1,000억 달러가 넘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6, 7천억을 쭉 유지했는데 중국은 매일 뭐 500억, 600억이라고 발표했는데 처음으로 1,200억이라고 발표했을 때 미국 정부는 그게 한 1,600억은 되는 거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호텔 군부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중국 가서 한번 그 뭐 중국하고 수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제가 묵었던 호텔이 중국 육군 소속 호텔이더라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중국 육군 소속 호텔인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국방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쓰는 돈도 국방비에 그렇죠. 물론 포함.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라 호텔은 대한민국 공군 거, 네. 그리고 뭐 힐튼 호텔은 육군 거 이렇게 되면 거기서 번 돈이 그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카운팅했을 때 실제보다 더 많다라고 그 서방의 이 정보 소스들이 네.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불려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90년대 초반 중반 무렵에 그 밀리터리 밸런스는 2 내지 4배를 곱하라는 그런 해설이 네. 붙은 적도 있었죠. 그만큼 중국의 군비 증가율은 매우 유례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군비를 가장 많이 늘린 나라가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뭐 그리고 미국이 군비를 줄일 때도 중국은 뭐 계속 늘렸죠. 근데 그거는 뭐 지켜야 될 것이 많은 나라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해군력을 많이 늘리는데 해군력을 많이 늘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래는 육군 국가예요. 대륙 국가고 폐쇄적인 국가인데 이 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하면서 개방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은 상하이 이런 데가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상하이 뭐 이게 광동 이런 데가 네. 그 배꼽이나 마찬가지인데 방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패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 그렇죠. 네, 바다를 향해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서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해군을 늘린다? 나는 내가 중국이라도 당연히 해군 늘릴 거예요. 왜? 바닷가가 산업지역이 되고 공장도 다 거기 모여 있고 대도시도 다 거기 모여 있는데 그게 그대로 노출되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 발전을 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늘리는 것이 뭐 거의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문제가 그렇게 당연하게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늘렸는데 옆에서 보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로 보는 거죠. 내가 너를 공격도 하는데 너는 왜 군사력을 늘리고 있어? 이른바 대양 해군론입니다. 중국은 이제 대양 해군으로 나가는 거죠. 네. 적어도 남진해 정도는 자기가 이제 관할권으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중국은 자기네 전략이 있긴 있습니다. 뭐 지금 경제 얘기하다가 조금 삐뚤어 나갔지만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해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가 남진해까지는 미국이 좀 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 미국은 언제든지 적국이 되니까. 그래서 중국말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A가 2개, A2, AD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 이제 중국이 공표를 한 겁니다. A2는 Anti-Access, 그러니까 미국 여기 좀 제발 오지 좀 마라, 접근하지 좀 마라. 그리고 AD는 Area Denial, 오면은 쫓아내겠다. 네.
그래서 그 미국의 군사력이 그 남진해까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오면 쫓아낼 거야라고 하는 그 전략을 세워놓고 뭐 해군력을 엄청 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또 네. 그거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오고 있고 그게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 이런 것들이 얘기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긴밀하게 얽혀 있어도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죠. 더 늘어났다는 오히려 것이 저는 늘어났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없을 때보다 상호 의존 관계가 많아지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한 후에 오히려 두 나라의 그 대결 가능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배나강의 이충근의 전쟁론 19번째 시간. 오늘은 국가의 경제 발전 상황과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주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외적으로 공격적이 되며 독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성장기에 들어섰을 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것이 현대 국제 정치학의 연구 결과라는 말씀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